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최근에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해서 좀 다뤄달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이게 상품을 하나 다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요약을 하면 또 궁금해하는 게 많으실 것 같고, 또 길게 설명하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 어차피 이거 하나 만들어두면, 뭐 은행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은행원들이 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영상 이걸 보세요라고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또 상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면 좀 상품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영상이 길겠지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방법은 좋아요, 네, 그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좀 만드는 데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7월 1일부터 은행 DSR 스트레스 3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강화하는 게 3단계로 바뀌는 게 가장 주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대출이 금리를 실제로 올리지는 않지만 금리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미리 좀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그 계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4%짜리 대출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5%까지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대출을 해주는 게 적정할까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를 5.5% 받는 게 아니라 5.5%로 계산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대출 한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산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비용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자금을 활용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출을 미리미리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만 집이라는 게 뭐 물건 사듯이 내가 내일 당장 사겠다, 오늘 당장 사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물건이 나와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대출 상품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좀 많이 기다렸던 상품들이 있어요. 청년주택 드림대출. 이 상품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조건을 맞춰놓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조건이 그렇게 썩 메리트 있거나 너무 괜찮아 이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럴 거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왜 더 낫다라고 하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 또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내 이름에 신생아가 붙은 만큼 새로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할 계획이 있거나 신혼부부들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인데 2023년 1월 1일 기준 출생아부터 적용을 하는데 무주택 세대주거나 1주택 세대주, 여기서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순자산가액이 4억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1.8%부터 4.5%까지 소득에 따라 대출 기간에 따라 이유를 다르게 하고요.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인데 LTV 즉 가격 대비해서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그리고 DTI는 60% 이내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DTI라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출 쪼기가 DSR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대출들을 포함하고 또 원금, 이자 갚아나가는 거 포함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게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대출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DSR은 한도가 굉장히 빡빡한데 DTI는 DSR만큼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DTI를 적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60% 이내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출을 좀 해주자라는 게 DTI 60%입니다. 그래서 DSR 적용을 받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물론 LTV도 많이 해주는 것도 장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출들을 너무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 상품은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15년, 20년, 30년까지 있고,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인데, 거치 1년은 1년 동안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는 걸 말하는 거고요. 비거치는 바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대출 대상은 요건이 있어요.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이나 아니면 조건이나 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조건 좀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대출 좀 받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잘 되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출산 입양한 가구가 해당이 되고,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당첨, 그리고 대출 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 보통 이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기 때문에 만 2세 이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 당첨된 경우 같은 경우 만 2세 초과여도 이 대출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나 봐요.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여야 하는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하게 본다. 자, 그리고 중복대출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기금 전세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 대출을 받으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부부 각각 1인으로 봤을 때 1인의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1억 5천이고 한 명은 5천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자산 같은 경우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에서 4억 8,800만 원 기준으로 이 이하여야 됩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주택 매매자금, 주택 구입자금으로 봐주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요건에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율이 더 낮다 이러면 이걸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요건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대출 한도는 최고 5억 원까지인데 LTV나 DTI를 적용해서 최고 5억 원까지. 자, 무조건 매매 가격, 분양 가격 이하로 받을 수 있어요. 넘어가는 금액은 안 되는 거죠. 10,000원짜리 물건인데 12,000원 대출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직 가격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건설자금, 중도금 대출,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 요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집 1억짜리다, 뭐 LTV가 70%다, 그러면 7천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보증금, 뭐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빼고 나면 대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지 여러분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 그 대출 얼마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내가 대출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특례 금리 기본 5년인데 대출 기간에 따라 소득에 따라서
이율이 다른데 기간이 제일 짧고 소득이 제일 적은 경우에는 연 1.8% 최저금리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2.05%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올라가면 이율도 올라갑니다.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30년까지 쓰면 연 4.5%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뭐 싼가요? 뭐 싼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현재 시중에서는 3% 중반도 최저금리로 거의 맞춰져 있고 4% 전후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은행 가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아보시면 이거보다 한 1% 정도 더 나올걸요 아마. 상담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서 이 이율이 현재로서는 아마 제일 낮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되면 이걸로 받는 게 좋습니다. 자, 대출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더 깎아주고요.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이 연장되고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대출을 받고 나서 또 추가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은행이 더 금리를 더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우선 7가지가 있는데 청약저축 가입 관련해서 이제 0.3%에서 최대 0.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 회차가 많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는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고 또 60회차부터 180회차까지 0.3, 0.4, 0.5, 0.1%포인트씩 차등을 두면서 금리 우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최소 예치 금액을 납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냐, 10년이 지났냐, 15년이 지났냐에 따라서 최대 0.5%까지 또 금리 우대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자계약을 하시면 0.1% 금리 가면 그리고 자녀 추가 출산에 따라서 한 명당 0.2%씩 이렇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은행에 금리 우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살 넘어간 아기가 있는 경우도 금리는 우대해 줍니다. 그래서 한 명당 0.1%씩 우대를 해주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금리를 깎아줍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또 깎아준 경우 있어요. 그래서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이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0.1%또 더 깎아줍니다. 자, 그리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중도 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대출을 많이 갚았다. 이래도 0.2% 깎아주고요. 그리고 지방준공 미분양 주택가구 연 0.2% 깎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면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금리를 최대한 우대를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뭐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깎아서 1.2%가 최저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1%까지 깎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최저금리는 1.2%에 맞춰지게 되어 있고요.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로 합니다. 이용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고 상환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거치 원금이자 같이 갚아나가겠다. 대출 받은 시점부터 아니면 지금 자금이 조금 많지 않지만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1년 거치를 해줬다가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고 싶어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저 원금을 좀 빨리 갚아서 대출이 뒤로 갈수록 원금도 줄어들고 이자도 줄어드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원금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건 궁금하시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나가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요. 매월 뭐 100만 원 갚았다가 80만 원 갚았다가 90만 원 갚았다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나가야 내가 매달 생활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떻게 이걸 세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기 때문에 보통 많이 선택하는 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담보평가 집값을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하는 질문 바로 가기를 달아놓은 건 질문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현재 가격 정보가 뭐예요, 여러분? 보통 제일 많이 보는 게 KB 시세입니다. 국민은행 그 주택가격 조사하는 기관에서 공시정기께 내놓는 주택가격 KB 시세를 많이 보고, 그게 없으면 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만약에 없다, 뭐 시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 시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액, 계약서 있는 분양가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홀로동 아파트여가지고 최근에 매매 거래가 없어서 KB 시세 올라간 게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액, 감정평가사에 맡겨가지고 이 아파트는 가치가 얼마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정가액 순서대로 해서 이 아파트의 가격을 책정하고 대출한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이것도 무시 못하죠. 뭐 집을 사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세금이 드는데 어쨌든 대출을 받는데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지세 이건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고객은행 반반 부담이에요. 그래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4만 원이다. 그럼 은행 7만 원 그리고 고객 7만 원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비, 이거는 이제 등기에 뭐 은행 대출 얼마 받았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얼마 받았다, 이게 설정하는 건데, 원래 이거 고객이 부담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옛날이라면 아주 오래전인데, 어쨌든 그때는 고객이 부담했었는데, 이걸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너네 이자도 받고 하면서 왜 고객이 부담시키냐, 은행이 부담해! 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은행이 부담을 합니다. 대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이라고 해서 주택 거래를 하게 되면은 국민주택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이 부담하는 건데 금액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감정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이지만 이 가격 정보가 없어가지고 국토교통부 공시 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의뢰해가지고 은행에서 저 감정 받았어요, 이 금액이래요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없으면 은행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협약된 곳으로 자동으로 감정 의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직접 맡긴다고 해서 뭐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맡겨도 은행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부르는 게 아니면 최대한 좀 주변 시세에 맞춰서 요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입지 요건 이런 것들을 감정평가사님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어필을 많이 해요.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거는 약간 TMI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돈이 생기면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3년 이내에 중도상환 하는 경우에는 대출하고 난 날짜부터 이렇게 일할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2% 한도 내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는데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3년이 다가올수록 수수료 비율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1년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대출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한 1년 반 정도, 한 절반 정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자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거 그냥 이자를 내면서 갖고 있다가 중도상환 수수료 내기 싫으니까 갖고 있다가 3년 뒤에 갚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빨리 금액을 줄이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계산을 막 해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수료 나오더라도 초반에 진짜 막 대출 받은 지 막 한 달, 두 달 돼서 막 엄청 많은 금액을 갚으실 거 아니면 조금이라면 그냥 어쨌든 원금 부분을 좀 줄여서 이자 금액 나가는 걸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해서 웬만하면 원금을 갚으시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 좀 금액이 막 몇천 단위다, 크다 이러면은 좀 계산을 해보긴 하죠. 근데 어차피 이자 나가는 금액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금액이나 계산을 했을 때는 그냥 갚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제도가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 대상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 받은 주택에 전입하고 2년 이상. 그러니까 너무 말이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대출 받으면 전입해가지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 상환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면 사유서 제출해가지고 조금 더 전입을 조금 미루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근무지가 발령났다든지 아파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이걸 미룰 수 있는 이유, 실거주가 좀 힘든 경우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3년 동안 실거주 적용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입양 상태 유지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 요건이 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해야 됩니다. 1주택 유지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대출 실행하고 이 담보주택 이외에 추가주택으로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또 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상속이나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해서 일시적 이주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분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뭐 처분을 하겠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처분하고 싶은데 못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어필을 하시면 이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이런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서류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우선 이용 절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조건 확인하고요. 기금 포털로 신청하시거나 은행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든든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아마 기본적인 요건을 넣어야 되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일반 처음 하신다면 조금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뭘 넣어야 되는 거야?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머리 아플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시고 뭐 온라인으로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기금이 든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자산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사람이 자산이 얼마인지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이 SMS로 결과가 발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은행이 제출해 줘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서류도 있고 실질적으로 스캔을 떠가지고 또 넣어야 되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되고 심사가 완료되면은 대출 실행 여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까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준비 서류가 많아요. 네,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신분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등본 초본 서류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결혼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제출을 하시면 되고 신생아 출산이나 입양 여부 관련 서류도 출생 증명서나 입양관계 증명서, 친자, 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대환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 등기장 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대출 집 명의가 언제 넘어왔는지에 따라서 대출받은 시기랑 비교해서 구입자금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은행 대출이다. 그래서 금융거래 확인서 거기에 진짜 대출 쓰고 있는지 부채증명원도 제출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재직이나 사업영위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재직증명이나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이런 정책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가 제일 확실합니다. 내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딱 찍히거든요. 건강보험 내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제일 확실한 서류고 그리고 이런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서류를 기본적으로 소득 확인 서류도 국세청 발급 서류라든지 회사에서 직접 직인 딱 찍어서 나오는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무소득인 경우 그리고 소득 추정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서류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서류가 좀 은행에 가서 신청하실 거면 좀 은행원 분들이 안내해 주신 서류가 있어요. 이걸 다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면 이 서류 준비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이 서류 준비하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좀 서류를 미리 물어보시고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시간을 더 절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즘 연금 상환 유예 제도가 있는데 지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직이나 폐업이나 소득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존의 대출을 내가 좀 갚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연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본인 요건이 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번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한 번에 1년씩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꽤 길게 나오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고 대출이 이걸로 갈아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집 살 때 받은 자금이고 크기, 소득 이런 게 다 된다. 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대출 이율보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통화도 힘들고
힘들고 은행에도 물어보면은 이걸 엄청 많이 취급하고 케이스를 많이 경험한 은행이 아니면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대출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현재 대출 이율도 그렇고 대출 한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혜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이 현재로서는 최강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굉장히 많이 취급이 됐고 그래서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대금리 기준, 대출 승인 및 실행 기간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을 승인하고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한 내용은 여기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도저히 여기서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은행이나 기금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통화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통화 저도 한 번씩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여기서 확인을 하고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이런 곳에 이제 기관에 많이 문의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좀 궁금한 댓글이 달렸을 때 나 경험해봤고 아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전세자금 중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최대 3억 원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생아 특례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혹시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